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 모시고 가장 뜨거운 경제와 금융 핫 이슈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제 관료 출신이시고 또 뭐 경제 금융 분야에는 뭐 뛰어난 전문가 이제 분이 매주 그럼요. 월요일마다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좀 기대가 되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최근에 또 소설을 또 쓰셨어요. 아, 그래? 예. 아, 전 몰랐는데. 예. 근데 네. 무려 3권짜리. 그렇죠? 예, 원래는 책으로 나올 생각이 없던 책인데요. 네. 웹소설로 나올 거였는데 아무래도 웹소설 하기가 좀 불편해서 네. 그 대표님께서 네. 예, 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는 책으로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주제가 또 예. 비트코인과 관련한. 아, 제목이 뭔가요? 혹시 뭐 그래도 근데 제 책 중에서는 예. 별로 책이 잘 안 나가서요. 네. 재밌습니다. 나중에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네.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NFT, 네. 뭐 이런 AI, 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거고요. 소설을. 예. 근데 궁금하네요. 홍콩, 미국, 한국이 배경이에요. 네. 예, 머니 스토리라고. 네. 네. 저는 재미있는데 네. 뭐 책으로 내려고 했던 게 아니어서 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뭐 의도치 않게 책 광고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워낙 뭐 또 저서가 많으시고 그 가운데 네. 이제 소설도 있다라는 거를 또 제가 좀 살짝 말씀을 드렸고,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첫 주제를 쇠퇴하는 이 중국을 과연 인도나 멕시코가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이 중국의 상황을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양적인 거하고 질적인 거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보면은 이제 중국이 지금 2분기 성장률이 6%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예. 오히려 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수치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를 가지고 어떤 그 나라의 경제를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의 성장이 올해 5% 내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성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고용이잖아요. 그렇죠. 고용이 좀 안 좋고 특히나 청년 실업률이 20%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는 뭐 2명 중에 1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물가는 디플레이션 상태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고 네. 소비자 물가는 0% 되니까 이걸 보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경제에서 중요한 게 컨피던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컨피던스라는 말이 들어간 용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소비자 뭐 신뢰 지수 그렇죠. 이런 말도 있고죠. 예. 그리고 컨피던스가 이제 소셜 캐피털이라 해가지고 사회적 자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 컨피던스의 문제가 좀 있지 않냐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이제 아무래도 컨피던스 했을 때 신뢰라고 했을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굉장히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컨피던스가 또 영어로 자신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을 뭐 나쁜 말로 보면 좀 왕따시키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국제적으로 그렇게 왕따를 시키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중국이 뻗어나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많은 좌절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신이라는 말로도 confidence, I'm confident 하면 나는 확신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중국이 내놓을 카드가 분명히 있느냐, 경기 부양을 할 카드가 분명히 있느냐.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거의 다 쓴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내재되어 있던 그동안의 문제들, 뭐 지방 정부의 과다한 부채라든지 부동산 문제, 부동산이 이제 이게 뭐 사람들마다 이제 수치가 좀 다르지만 뭐 그 경제 전체에서 기여하는 게 25% 30% 정도 되는 그 부분이 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도 좀 안 좋고 전반적으로 뭐 6천만 채 가 정도가 이제 그 뭐 공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뭐 6천만. 예. 아이고. 바이원 궤돈 프리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네. 보면 원 플러스 원. 1+1으로 팔겠다. 네. 이번에 이제 전에는 이제 공동 부유라 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공산주의지만 이제 누구보다도 또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어떤 접근을 했던 나라였는데 이제 공동 부유라 해서 함께 다 잘 살자. 이 용어는 참 캐치프레이즈는 되게 좋습니다. 네네. 그 시진핑이 이제 3기로 해서 이제 장기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산주의적인 생각 자체하고 네. 또 이분이 살았을 때의 어떤 신념하고 지금의 신념은 굉장히 좀 젊은 세대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괴리가 있죠. 예,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말에는 오록에서 보면은 뭐 길이 있고 아무리 멀더라도 뭐 걸어서까지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건 뭐 요즘 그전에 우리도 좀 한물 같지만 노력이라는 말, 그 젊은 세대는 노력이라고 비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을 생각했을 때 돈 많이 들여가지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농촌 가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장기 봉쇄에 따른 어떤 자신감 결여인지 예, 체제의 어떤 문제인지 또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게 또 경제라는 것이 중국이라는 게 G2잖아요. 네. 2009년 G2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중국의 GDP가 뭐 19조 달러 정도 넘는데 네. 그러면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됐을 때는 자연히 성장률이라는 것들이 나빠질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 안에서 그런 성장률보다는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질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있어서 아까 컨피던스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중국은 이제 양적 성장으로는 정말 아주 기적적인 성장을 이뤄왔고 수십 년 동안. 네. 그다음에 옛날에는 기억하시겠지만 보호8 연간 성장률을 반드시 8%, 8% 네. 이게 무슨 뭐 금과 옥조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5%도 짓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그렇죠. 이제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 3기 들어서는 이제 변명 같기도 한데 이 경제 성장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내적인 어떤 균형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분배라든가 이런 걸 더 신경 쓰고 안보를 신경 쓰겠다 이렇게 국시가 바뀐 것처럼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성장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외적 성장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은 게 아니야. 또 이렇게 나온다 연결이 되잖아요. 중국의 전성기는 이제 외적으로 나오면 일단 좀 끝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 사이즈가 큰 나라가 네. 5% 성장을 유지한다면은 그것은 비정상적이에요? 문제가 아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성장률에서의 피크아웃이라는 부분은 네. 인정을 하는데 네. 그거 자체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들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외적인 변수들도 있고 내적인 변수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이렇게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적인 거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뭐 이게 디커플링이냐, 뭐 딜리스킹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특히나 그런 어떤 패권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제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이제 삶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젊은이들의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도 겪었고, 우리도 청년 실업 겪었고, 그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이게 한꺼번에 몰려서 중진국의 그
함정, 등중국 함정, 등중국 듯 여기에 빠져 있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당시에 일본이라는 데는 버블이 있었고 굉장히 심하게 물론 여기도 이제 부동산 버블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당시 그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안 선진국이었던 일본 네. 그리고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일본 경제가 한꺼번에 이제 꺼지면서 발생했던 문제하고 이 중진국인 나라에서 아직도 성장 여력이 네네. 5%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등치를 보면은 이 공이 작은 공이 한 바퀴 도는 거하고 큰 공이 한 바퀴 도는 거는 성장률의 개념에서 너무나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 뭐 옛날에 8% 성장했을 때는 뭐 중국 경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만큼. 그렇죠. 뭐 지금 이렇게 커졌는데 이게 한 번 공이 구른다는 거는 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교하는 것은 현재는 아니고 중국이 이것을 어떻게 잘 내외적인 어떤 문제들을 잘 극복하느냐 네.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일본, 한국, 중국 이게 여기서 벌어지는 어떤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네. 인구적인 것들이 이렇게 닮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를 뭐 저희가 일본을 모방했고 또 중국 우리를 모방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차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발생하지만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은 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중국이 우리와 똑같은 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다만 좀 비슷한 어떤 한 고리들 같은 것을 보고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이제 중국 15년 동안 1위였는데 중국이 최근에 3위로 밀려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좀 그런 분석하고 계세요? 교역이라는 게 수출하고 수입을 합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교역에서는 미국의 최대 파트너가 캐나다인 적도 있었고요. 네. 멕시코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수출이거든요. 수출.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중국이 뭐 교육에서 1등도 한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수출을 1등에서 물러난 것은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1등을 하다가 네. 물러나게 된 거거든요. 자, 이거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저희가 1990년대에 나프타라는 게 있었잖아요. 나프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예. 다시 나중에 USMCA라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 때 재협상을 해서 네. 다시 새롭게 출발한 네. 신통상 체제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사실 뭐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제 이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네. 이제 그쪽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래 많았는데 이제 수출을 하는 부분은 중국이 지금 수출이 2자리 숫자로 줄어들었잖아요. 월간 단위로 보면은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이제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으로 네.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 투자도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그쪽에서 뭔가 자동차라든지 뭐 이게 지금 IRA법, 저희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로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도 현재 전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이다.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그동안 한 15년, 20년 가까이 제일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다가 네. 이제는 중국이 아니게 되고 심지어 3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의도적일 수도 있고 미국이 여러 가지 수입국 다변화에 대한 정책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 대신에 이제 멕시코 공장을 선택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다변화하잖아요. 이런 현상을 원래 자국으로 이렇게 제조 공장을 들여오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했는데 네. 이걸
인접국으로 하는 것을 니어쇼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인접국으로 하는 걸? 예, 인접국으로 그렇죠. 이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것을 리어쇼링이라고 하는 거고 예, 예. 그만큼 이제 저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이제 네. 아까 USMCA라는 게 출범했잖아요. 네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그 전에 불리했던 부분들이 많이 불리했다는 부분은 미국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쪽을 그 멕시코 쪽에서 많이 침범했다고 하나 예. 백인들의 일자리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원산지 규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 내용들을 많이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멕시코가 그 미국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왜냐하면 멕시코의 땅을 미국이 뺏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이제 헐값에 샀고. 네. 그런데 그 헐값에 샀는데 이제 그 멕시코 사람들은 친미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리 있고 미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깝게 있다. 그 말 표현 자체가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자기네들한테는 양가적인 감정을 그렇죠. 느끼게 하는 나라인데 예. 이제는 이제 IRA도 그렇고 뭐 그쪽 북미에서 북미라는 쪽을 통해서 상호 우리가 이렇게 키울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멕시코나 이런 쪽의 역할이 중국의 역할을 그냥 뭐 근로시간에 에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건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또 인접해 돼 있고 네. 또 물류도 뭐 이게 트럭으로도 육로로도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하는 것들을 멕시코로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미국은 또 철의 장벽을 또 치기도 하잖아요. 가끔. 네. 그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멕시코를 활용하고 미국의 정책이 참 좀 얄밉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까이. 그 말씀이잖아요. 방금. 그렇죠. 누가 얄밉다는 게. 네. 예. 지금 멕시코에서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슈퍼페소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멕시코 입장에서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멕시코로 그만큼 달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네. 뭐 이게 코로나19 때 굉장히 이제 페소화가 약세가 됐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만 해도 16% 정도가 절상됐거든요. 이제 그게 아마 슈퍼페소는 진짜. 예, 작년 말, 죄송합니다. 지난 달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1등이 이제 그 중남미에서 네. 그 1등으로 이제 된 나라는 콜롬비아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쪽 나라들이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그런 가격이 영향도 오르고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콜롬비아가 강세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아무래도 돈들이 예. IRA법이라든지 뭐 또 미국과의 인접한 상황인 거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제 멕시코 그 페소화가 네. 계속해서 강세를 띠는 연초 이후에 16%나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고 네. 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일하고 리미턴스라는 걸 가지고 송금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송금하는 비중이 또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어렵게 느끼죠. 왜냐하면 자국 통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그러시죠. 바꾸면은 이제 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리미턴스하고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멕시코로 많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페소화가 슈퍼 페소화가 되었다.
이쪽 중남미 화폐는 사실 안 쳐다보는 화폐인데 원자재 문제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이거 사실 다 니어쇼링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죠.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는 아니고요. 그죠. 네. 그 중남미 콜롬비아까지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인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인도가 이제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인구가 1위 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인도가 이제 중국을 뒤엎고 그렇죠. 세계 인구 1위가 됐어요. 네. 무서운 기세로 성장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중국은 또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거꾸라지고 있어요. 인도가 이제 세계 공장을 중국을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는지 그 지위를 다시 차지할 수 있는지 다시가 아니죠. 처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건지 인도의 잠재력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잠재력은 큰 나라이긴 하지만 예.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10,000불을 쭉 넘었고요. 중국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2,000불대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인구가 많다. 인구가 국력인 건 맞죠. 네. 그렇지만은 2,000불대인 나라하고 10,000불 이상의 나라에서 이제 11,000 그 사이에 있는데 그리고 멕시코도 10,000불 정도는 되겠어. 9,000 몇백 불 되니까. 그런 나라에 봤을 때 인도는 아직은 정말 물론 이제 전체 GDP 차원에서는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영국하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나라인데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좀 가장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경제 수치라는 것이 이 성장률 자체가 7% 대인 건 맞지만 네네. 인도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뭐 재정 적자라든지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쌍둥이 적자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규제도 상당히 강한 나라고 예. 뭐 일하기도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는 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은 공장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도하고 저희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 문제로 항상 만나면은 좀 우리 인도 상품 좀 사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인도에 살만한 물건들이 없나요? 그닥 보이지가 잘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있는데 인도가 큰 어떤 소비 시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네. 인도의 인프라가 말하자면 중국에서 한국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수출입이 잘 되려면은 뭐 한국 외국인 투자도 그렇고 이게 물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물류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 인도는 좀 힘들다. 세계 뭐 50개 항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인도는 거의 50개 항구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법제도라든지 인프라나 이런 쪽에서 중국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예. 저는 그 넷플릭스에서 화이트 타이거 인도의 계층 간의 그 갈등을 그 맞죠. 근데 굉장히 그 문제가 사회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건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경제 문제고요. 또 인도가 굉장히 교육을 잘하는 나라로 생각하지만은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 가면은 한국, 인도, 맞아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교육열이 세잖아요. 공부 근데 많이 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인도의 사람들은 숙련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는 사람들, 좀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 미국에서 가진 상위층이군요. 사람들, 상위층이죠. 예. 나머지는 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인도가 사람들이 또 뭐 중국 사람들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살았던 키즈들은 뭐 자국 나라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국적을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인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많은 타이틀을 잡는 거는 약간의 좀 가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분명히 잠재력이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고령화 이야기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고령화 뭐 굉장히 큰 문제인데
자산의 고령화라는 측면에서의 시각을 좀 듣고 싶은 게 이 가계 금융 자산이 60대 이상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아까 인도처럼 젊은 세대가 뭐 많은 나라들은 좀 다르겠지만 네. 뭐 선진국인 경우에 계속 발달을 했는데 내 다음 세대들은 나보다 더 못 사는 첫 세대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첫 얘기죠. 세대가 예, 되겠다. 예, 그렇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인층이 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어떤 자산의 어떤 신장 그러니까 그 자산의 어떤 가치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는 걸 보면은 분명히 저희도 60대 이상이 가장 많죠. 예, 그래서 뭐 정가율이 그 60대 이상이 79%고 네. 50대가 57%고 네. 40대가 76%, 30대 65%. 사실 이게 10년 만에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그죠? 예. 그 10년간 연령대별 이제 가구주 평균 순자산 보유 이제 변화를 봤는데 예,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OECD 노인 빈곤율 1위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평균적인 거는 분명히 맞지만 예? 그중에 많은 부분 사람들은 뭐 자식 교육시키고 뭐 자식을 뒷바라지 하다가 네. 자기 몸은 그냥 늙었고 돈은 없고. 별로 없고 그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자산이 제일 많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령화의 이슈에서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가압성계도 있고 또 배당률을 어떻게 더 많이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렇게 고령화된 자산을 왜냐하면 노인들이 돈이 많더라도 밥 세 끼 먹는 거를 뭐 네 끼 먹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소비 성향이 좀 소비 성향이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제를 좀 더 활력 있게 만드느냐 그렇죠. 그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생각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여기 내에서의 어떤 그 고령층에서의 불평등은 또 있지만 네. 이 세대 간의 불평등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또 물론 이제 그쪽에서 돈 있는 사람들 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그 젊은 세대들이 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누구는 또 그러죠. 내가 한번 건사하기도 힘든데 뭐 이런 얘기 하느냐 이런 거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맞아요. 활발하다. 예. 세대 간 부의 이전 문제는 좀 부의 재분배의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고소득층, 저소득층의 문제 따르면 맞아요. 이제는 세대 간의 문제가 더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보다 선배잖아요. 사실 네, 네. 더 고령화 빨리 진행되고 네. 더 이 문제를 더 봉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좀 배울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본은 이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본 제도 같은 거 많이 본받았기 때문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 제일 높잖아요. 네. 그 최고 세율로 말하는 겁니다. 예, 예. 55%고 저희도 이제 30억 이상 자산에 대해서는 거의 50%였죠. 네, 50%죠. 그리고 이제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겠고요. 근데 이제 다만 네. 그 삼성가에서 돈 내는 건 실효세율은 너무너무 높다는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또 할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기업 경우에 네. 10% 더 하니까. 근데 삼성가에서 12조를 뭐 이렇게 낸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봤을 때 그다음에 김정주 뭐 고인이 되신 분 네. 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뭐 부인 그 자식들 다음으로 이제 최대 주주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높을 때 이제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그 증여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기본 증여라는 부분하고 특별 증여가 있어요. 네. 근데 기본 증여라는 거는 저희도 20살까지는 2천만 원 하잖아요. 10년 단위로. 네, 비과세. 예, 그 다음에 이제 20살이 넘었을 때는 5천만 원이 그 한도란 말이에요. 비과세 하는 네. 그 공제해주는 한도가요. 네. 그래서 1억을 했었을 때 저희가 아마 한 뭐 400 몇십만 원 낸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1억 이제 누진과세거든요, 이것도. 네.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10년간의 어떤 이거를 그 공제하는 것보다는 네. 매년 공제하는 것들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누진이 아니고. 예, 11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우리보다는 기본 공제 같은 것도 우리는 5천만 원이잖아요. 네. 110만 원 하면 이게 지금 환율로 봤을 때 뭐 1억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한 저희 2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공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무슨 어떤 특별 공제를 하느냐니까 뭐 결혼이라든지 육아를 했었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아마 이걸 우리가 요번에 사용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에 보면.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할 때 좀 더 돈을 더 많이 줘요. 공제하는 금액이. 그리고 집을 살 때도 줘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 공제를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있고 그다음 가업성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가업성계도 우리 중소기업들 이 상속 증여세 때문에 일 못하겠고 가업성계가 안 되고 뭐 돈 다 빠져나간다고 하고 이제 잊지 안에 못하겠다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많은 기업들이 그 100년 동안 장수하는 기업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네. 예, 이거는 뭔가 하면 가압승계에서 그 요건 같은 것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까다롭지 않다. 그래서 이제 승계하기 쉽게. 승계를 쉽게 해주고 유예를 쉽게 주는 부분들이 유예를 쉽게. 있어요. 그래서 유예 조건이 맞으면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끔 하는 거고요. 또 제도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 상속인이 돈을 내는 그 상속인의 재산을 가지고 취득을 하는 거 상관없이 상속인 재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과표를 매기고 하는 거고 일본은 취득한 부분을 가지고 과표라는 거고. 예, 과표를. 그게 어떻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이게 그 일본은- 받는 사람이 돈이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혹시 낫지 않을까요? 물론 네. 효과도 그렇고. 예. 물론 이제 미국도 이제 상속하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하긴 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도 일본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은 내가 받았는 돈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받았는 돈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게 맞지 그 사람 재산을 준 가지고 걸로. 하느냐.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나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300억 정도 지금 현재 환율로 봤을 때 네. 그 양쪽입니다. 네. 엄마하고 아빠한테 돈 받는 거에서 그 정도는 돈을 안 내요. 그리고 아, 진짜요? 예, 돈을 안 내요. OECD 국가에서 그 38개 조사 대상국에서 한 15개 국가가 상속세가 있어요. 그리고 5개 정도 스위스를 비롯해서 5개 국가는 직계한테 줄 때는 상속세를 안 내게 됐어요. 아예 없어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증여할 경우는 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주는 사람한테 때. 할 때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소득세란 내가 돈을 벌어서 소득세를 내잖아요. 네네. 그래도 내가 자산을 축적했는데 이걸 내가 더 준다. 이거 했을 때 이중과세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상식이 중국 그렇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니까 상속세 이런 개념은 없어요. 상속세가 없는 거고요. 그런 그 차이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게 또 이제 법정으로 최고 세율 같은 것들이 이게 우리가 너무 높게 보이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유와 평등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물론 이게 되게 큰 어떤 사람이 봤을 때 큰 사회적 이슈가 되죠. 네. 그리고 이번에 뭐 결혼할 경우에 이렇게 그
1억씩, 1억씩. 네. 그러면 이제 2억이고 그전에 5천만 원 할 수 있으니까 3억까지 공제를 할 수 있다. 이거 네.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일본 제도를 약간 차용했던 아, 그렇군요. 부분이 이제 그러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높은 세율을 했었을 때는 소득세 탄류가 많았을 때예요. 그렇죠. 그 전에 그리고 비공식 경제가 많았을 때란 예.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는 아니고 세수가 지금 투명해지고 세수가 지금 투명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소득세 내는 사람들도 엄청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고소득자 편을 드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그분들이 또 존경해야 되는 부분은 세금을 많이 또 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명- 이중과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예?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OECD 평균의 그 법정 최고 세율은 10%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55, 그다음에 할정에 50, 그리고 이제 일본이 55, 그리고 우리는 할정에서 60까지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자유적인 관점에서는 좀 아니라는 거죠. 평등적인 관점에서는 맞을지 모르는데, 근데 평등의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는 게 이 상속증여세가 세수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1%를 좀 넘습니다. 그렇다고. 예,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크게 큰 큰 세수에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너무 이거를 그렇죠. 시끄럽게 구는 것 자체가 아닐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인간 욕망이라는 거는 또 어떤 사람들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등해야지, 나 흑수저야. 이렇게 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네. 근데 또 인간의 욕망에서는 야, 내가 내 돈을 벌었는데 이 돈 벌었는 걸 가지고 뭐 사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을 극단적인 어떤 대립으로 보지 말고 전체의 어떤 전 균형의 관점에서 네. 저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